요기허의 영 애덜트물 발타지 클럽 제1장 죽음. 밤 10시 퇴근 러시아워가 끝나고 오가는 차량이 드문 시각. 기역 터널 교통 상황 모니터링용 카메라 전방 1km 지점에 흰색 BMW 한 대가 잡혔다. 짙은 안개 때문에 마치 순간 이동으로 갑자기 나타난 듯했다. 굳이 엔진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해당 차량이 무척 빠른 속도로 터널을 향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만약 그 카메라가 속도 위반을 잡는 것이었다면 틀림없이 제한 속도 위반으로 인식했을 속도였다. 방향도 이상했다. 직진하면서 터널 입구를 향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옆을 향해 돌진 중이었다. 500, 400, 300, 200, 100m, 1200m 뒤 정도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렌즈에는 그 흰색 BMW가 터널 옆 벽을 들이받고 폭발 후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이 그대로 잡혔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민주는 수요일이라 새로 업데이트된 발타지 작가의 웹툰을 보고 있었다. 그가 한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옆에 엎드려 졸고 있던 1살짜리 리트리버 강아지 찰리는 귀를 움직이더니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대답하지 않자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시간엔 노크라니 이상한 일이었다.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삼촌이었다. 민준아, 네?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무슨 일인데요? 아빠한테 일이 좀 생겼어. 아주 큰일이. 삼촌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에 웃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안다는 듯 두 앞발에 머리를 붓고 낑낑댔고 삼촌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민준의 마음 한 구석으로 서늘한 어둠이 밀려왔다. 민준은 중증 루게릭병 환자이다. 의학적인 명칭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ALS라고도 부르는 이 병의 증상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수의근을 제어하는 신경세포가 소멸되는 것으로 근육이 딱딱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점차적으로 약해져서 그 크기가 줄어든다. 명확한 원인을 모르므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법도 없다. 통상 100만 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희귀병이다. 지능 저하나 발달 장애는 오지 않지만 그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의 경우 10살 이후로 다시는 제 발로 일어나지 못했고 17에 이르러서는 목 아래가 모두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얼굴 근육도 부분적으로만 살아있었다. 발병 초기에는 목발을 짚으며 걸어 다닐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휠체어에 앉아야 했고 그것도 처음엔 손으로 밀고 다니다가 상체 근육이 마비되어 감에 따라 나중엔 전동 휠체어를 입으로 조정하며 움직여야만 했다. 180에 70kg, 호리호리한 근육질이 될 수도 있었을 그의 몸은 6년간의 근손실로 뼈와 가죽만 남은 120에 30이 되었고 얼굴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 나오는 녹아내린 시계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다만 표정은 항상 웃고 있는 듯했다. 다니던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을 앓았던 것이 작년의 일이었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호흡을 위해 목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연결하고 난 뒤 이젠 입으로조차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는
간호사 3명이 번갈아가며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그나마도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느님만 알 일이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병 후 5에서 7년 사이에 사망하기 때문이었다. 의사소통을 위해 그는 아빠가 만들어준 특수한 헬멧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휠체어에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보여지는 글자를 얼굴 근육을 움직여 선택하면 그걸 음성 발생기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말하기를 대신 했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헬멧 내부에 장착된 수백 개의 작은 센서들이 민준의 뇌파를 해독하여 그걸 음성 발생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의 정상인과 차이 없는 수준의 속도와 유창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참이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감정을 추스른 삼촌이 말했다. 네? 언제요? 어떻게요? 왜죠? 눈알이 발사될 듯 눈을 크게 뜨거나 놀라움의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높인다거나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쓰러질 듯 상체를 뒤로 젖히고 싶었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기계가 만들어낸 한 소년의 음성이 감정 없이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 퇴근하시는 길에. 삼촌은 말꼬리를 흐렸다. 엄마와 삼촌은 사고를 통보받고 아빠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경찰관을 따라 시체 보관소에 갔다 왔다고 했다. 엔진이 폭발하고 불이 났었기에 딱히 남은 시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아니, 깜짝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삼촌은 그의 손을 잡고 한 번 안아준 다음 방을 나갔다. 민준의 시선이 다시 대형 모니터로 향하자 웹툰으로 가득 차 있던 화면이 12개로 나눠지면서 집 구석구석의 풍경이 보여졌다. 민준의 방에서 나온 삼촌이 계단을 내려가 1층 거실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삼촌을 끌어안았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기 시작한 것 같았다. 민준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 따윈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장례는 유족의 뜻, 엄마와 삼촌의 의지에 따라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이 아빠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사인을 운전 부주의와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로 결론 지어 놓은 상태였고, 반대가 없자 그대로 절차는 끝나버린 것이었다. 별로 수습할 것도 없는 아빠의 시신은 경기도의 한 장례공원에 수목장으로 모셨다. 신 대신에 과학을 모시는 집안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한 분 없이 이렇다 할 의식도 없이 삼촌과 엄마와 회사 직원들만이 모여 조촐하게 아빠를 떠나보냈다. 사람들은 335 작은 그룹을 지어 2번 절하고 아빠의 사진과 이름 석자가 된 프린트된 돌덩어리에 술을 부으면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고인의 편안한 여정과 영면을 비는 듯 했는데, 삼촌과 엄마는 그냥 말없이 울기만 했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헬멧으로 아빠의 영혼에 말을 걸면 혹시 답을 해줄까 궁금해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민주는 삼촌과도 엄마와도 단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다. 과묵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날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색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방으로 올라온 민준을 간호사 수빈이 옷 갈아입히고 침대에 앉혀주자 찰리는 그 옆으로 가서 앉았다. 눈앞에는 항상 켜져 있는 모니터에 발타지 웹툰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면이 아래로 스크롤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민준의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아빠는 어떻게 죽은 걸까? 왜? 사고 현장을 직접 보거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3년 동안 매일 통과했던 터널인데 안개가 좀 끼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빠는 민준이 가끔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모범 운전자였다. 경찰은 아빠가 운전하던 BMW가 오작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5년이 넘도록 멀쩡하던 차가 하필이면 그 시각 그 장소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말썽을 필 수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아빠가 스스로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경찰은 묻지도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만약 물었어도 대답은 아니오였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천재 과학자의 억만장자인 벤처기업가이며 젊고 아름다운 부인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아빠는 안에서 보기에도 자살 따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었다. 물론 미성년자인 더욱이 중증 장애인인 민준이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있었을 수도 있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기미도 느낄 수 없도록 그는 정말 놀라운 연기력으로 감추어왔음에 틀림없었다. 나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 민주는 가슴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지만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살피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준의 상태는 6년간 지속적으로 나빠졌던 반면 그가 정상인처럼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빠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둬왔고 몇 달 전에는 큰 결실도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생각해보면 지난 3개월간 아빠는 좀 이상했다. 마치 시계처럼 매일 오후 6시가 좀 넘으면 칼같이 귀가하던 그였는데 최근 부쩍 야근이 잦았고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잘 못하는 술 냄새를 풍기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의 언행들이었다. 엄마가 잘해주지? 혹시 오늘 집에서 무슨 일 없었니?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면 아무 말도 없이 끊는다거나 같은 뜬금없는 질문들, 뒷설명이 없는 이상한 가정들, 때로는 새벽 3시, 4시 이른 시각에 잠옷 위에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고 나가기도 했다. 체육관에 나가거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따라서 논리적인 순서에 맞는 다음 질문은 혹시 누군가 아빠를 죽게 한 것은 아닐까? 였다. 민준의 집은 한남동의 한 고급 저층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복층식으로 100평인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층짜리 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면 정면에 거실이 있었고 그 뒤로 부엌, 옆으로 화장실을 거쳐 거실과 같은 베란다를 내다보는 안방이 있었다. 부모님의 침실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면 1층의 거실을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작은 거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1층보다 작은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민준의 방과 간호사들의 방이 있었다. 민준의 방은 웬만한 서민들의 임대 아파트 전체만한 크기였지만 환자를 위한 각종 기계와 기구들이 들어서 있어 그다지 넓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원래 민준도 학교를 다녔었는데 1년 전 바이러스성 폐렴에 감염된 일 이후에 아빠가 못 나가게 했다. 학교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다지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바깥 공기도 쐬고 또래들과 이야기하는 일도 가능했던 건데 이젠 본의 아니게 거의 24시간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물론 생존에 필요한 문제는 모두 3명의 간호사들이 해결해주고 있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약 먹고. 하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나 아빠와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그냥 방 안에서 답답하기도 해서 아빠는 그가 방에서 가족들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볼 수 있고 필요하면 항상 말을 걸 수 있게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다. 즉 집의 곳곳
거실, 안방, 주방, 정원의 모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래봤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삼촌과 아주 가끔 드나드는 손님들 정도의 동정이었지만 그나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냥 액자 속의 사진들처럼 대부분의 모니터 속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누가 아빠를 죽게 했을까? 그리고 왜? 민주는 아빠가 누군가 적을 만드는 모습이 잘 상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아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라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빠는 항상 너무 무른 게 문제였다. 때로는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위의 그 누구도 자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아빠는 항상 힘들었다.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정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터져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인간을 누가 적대시하고 죽이고 싶어 할까? 물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빠의 주변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다. 교수만 할 때는 학교 당국과 동료 교수들, 학생들 정도였는데 회사를 차리면서 고객, 직원, 투자자, 정부 기관 등 만나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10배 이상 많아졌고 특별히 낯을 가리지는 않는 성격이었지만 때때로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 아빠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민주는 자신이 아빠의 주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 인정했다. 하지만 아빠가 최근 보여왔던 모습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오늘 뭐 했니?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아빠는 일 겁나 많이 했다. 퍽이나 그러셨겠어요. 진짜야 임마.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었지만 세계 어디에 있든 아빠는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서 민준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어려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고 또 얼마 안 있어 친엄마까지 잃은 아들이 끝도 없이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했겠지만 간혹 민준이 느끼기에는 자신한테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아빠한테도 그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았다. 아빠와 친하기도 했지만 그가 물려준 유전자 덕분에 수학과 과학 그리고 컴퓨터에 천재적인 소질과 열정이 있었고 15의 어린 나이에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했던 민주는 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더욱이 아빠가 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헬멧에 대해 경력을 걸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회사까지 차리면서부터 민주는 그의 실험 대상이자 비공식적인 공동 연구자이기도 했다. 아빠는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원래 신경과학 분야 전반이 연구 대상이었던 그는 민준이 루게릭 병에 걸린 후로 그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뇌파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독하고 증폭하여 기계를 이용한 의사 전달과 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역에 자신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해 오고 있었다. BMI, Brain Machine Interface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2016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주이자 21세기 기술혁명의 리더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부터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미 그보다 수십 년 앞서 전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연구해 오던 분야였다. 아빠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과학자가 되었고 민준이 쓰고 있는 헬멧이 그 이유였다. 뉴럴링크에서 시사하는 방법은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식한 칩이 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형하면 귀 뒤에 그 신호를 받아 해독, 증폭하는 기계가 통신기나 의료기로 그걸 전송해서 칩의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의사 전달이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사상은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속도로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빠는 이 방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수술에 따르는 비용이나 리스크도 적지 않거니와 개념적으로라도 인간의 뇌에 해킹을 통해 침투의 비밀을 알아내거나 그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좀 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뇌파를 변형, 전송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던 것이다. 아빠가 개발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헬멧이 뇌파를 받아 증폭시켜 전송하는 방식으로 뉴럴링크에 비해 뇌파의 수신이나 쌍방향 통신이 어렵고 그만큼 헬멧의 사용자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집중적인 훈련을 요하기도 했지만 훨씬 안전했고 비용 면에서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의 1등 공신은 사실 민준이었다. 염력 마술을 구사하는 수준의 강력한 집중력과 정상인과 비교해 10배쯤 빠른 학습 속도로 헬멧을 아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든 종류의 통신기기를 그는 헬멧으로 다룰 수 있었다.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력, 검색, 분석, 보고 등의 활동이 가능했던 그는 적어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상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퍼포먼스 면에서 훨씬 앞섰다. 물리적 공간에서도 장난감 자동차나 드론 등 가볍고 작은 물체들은 물론 자신의 휠체어도 직진이나 단순한 방향 전환을 위해 단거리로는 움직일 수 있었고 계속 좀 더 무겁고 작동이 복잡한 물건들을 조정하도록 실험과 훈련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3개월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제품 쇼, 아니 최근 각종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된 CES가 열리자 아빠의 회사에서 헬멧을 시연해 보이게 되었고 시연자로 참석한 민주는 SNS에 글 올리기, 온라인 RPG 게임하기, 경량 로봇팔이나 휠체어 움직이기 등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아빠 회사의 상품에 대한 문의와 투자 제안이 몰려들면서 주가는 폭등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학계, 정치권까지 아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칭송이 연일 미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업 전망이 밝아 들뜬 줄만 알았던 아빠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온 날도 비일비재했고 거의 일주일 동안 민준의 방에 한 번도 못 들르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 민준은 그것이 아빠의 회사가 다른 레벨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기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런 그의 모습을 불길하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다.